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4일 새벽 2시입니다. 오늘은 106년 전에 대한민국의 구세주가 탄생한 날입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출생한 날입니다.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출생했습니다. 이분들 제가 구세주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장 비참할 때가 배고플 때입니다. 추우면 더 비참해집니다. 춥고 배고프면은, 또 춥고 배고프고 아프면은 정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되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배고픈 문제, 추워서 떠는 것, 그리고 아픈 것, 이런 거를 다 해결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우리 한국인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고, 더 이상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끝장내버린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 세계에서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이런 멋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젖혀놓고 우리처럼, 저는 해방동입니다만, 우리처럼 한국은 헬조선이 아니라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도록 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6주년을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나마나 오늘 기사 한 장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 아니면 박정희 동상이 서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5종의 화폐에 박정희 얼굴이라든지 이승만 얼굴이 들어가야 되고, 저 강남에 근데 무역회관 앞에는 박정희 동상이 제대로 세워져야 하고, 동대구역에도 박정희 동상이 서야 하고, 박정희로도 있어야 하고, 박정희 공항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독재자로만 알고 있는 그런 배은망덕,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이런 괴물 같은 인간형이 여기저기 나타나도록 만들고 있는 그 책임은 박정희와 함께 한 시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정도로 해놓고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출생 기념일이니까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임신한 어머니 백남이 여사는 당시에 나이가 45이었습니다. 더구나 박정희 대통령 모친은 큰딸과 함께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낙태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병원에 가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뱃속의 박정희를 지우려고 했는지에 대한 증언자는 박정희
바로 위 누님입니다. 박귀희 씨입니다.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1996년에 83세로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상존해 계실 때, 그러니까 1987년 10월 6일에 제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2층 주택에서 살고 계시던 박재희 씨입니다. 박재희 씨를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동생이 세상에 나오는 그날의 목격자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들려주던 이야기를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며느리 둘을 보신 어머님이 박정희를 임신하셨을 때는 귀희 언니가 형부 은용표 씨와 결혼한 뒤였습니다. 언니는 정희가 태어나던 해에 딸을 낳았지요. 그러므로 45세 임신한 어머니는 딸과 함께 아기를 뵌 것을 퍽 부끄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때는 또 집안이 원체 가난하여 식구가 하나 느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기를 지우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셨습니다. 시골 사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식대로 간장을 한 사발이나 마시고 알아 누우시고 밀기울을 끓여서 마셨다가 까무러치기도 했습니다. 섬돌에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장작더미 위에서 곤두박질 쳐서 몸을 상하게 하기도 했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수양버들 강아지의 뿌리를 다려 마시고는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정신을 다시 차리고 보니까 뱃속의 아기가 놀지 않더랍니다. 아, 이제 됐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놀더래요. 뱃속에서 꿈틀꿈틀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뒤 어머니는 일부러 디딜방아의 머리를 배에다가 대고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낙태를 시키려고 스스로 방아에 깔려버린 것이죠. 그때 나는 4살이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어머니가 죽는다고 울고불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허리를 못 쓸 정도로 다치셨는데 뱃속 아기는 여전히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할 수 없다. 아기가 태어나면 솜이불에 돌돌 말아가지고 아웅이에 던져버리라. 고 작심하고 아기 지우는 일을 포기했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자, 그러면은 이제 태어난 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바로 위 누님 박재희 씨는 30여 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 정희가 태어나던 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혼자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엄마야 하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방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니는 이불을 덮어 쓴 채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또 아기 지우는 약을 먹고 그러시는 줄 알고 겁이 나서 어머니를 찾으러 논으로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꽃신을 신고 달렸습니다. 돌밭에 넘어져 발등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오리는 뛰었을 거예요. 숨이 차서 헐떡거리니 나락을 베고 계시던 아버지가 보시고 얼른 논에서 나오시더니 데님을 풀어서 저의 상처를 동여맨 뒤 나를 업고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1917년 11월 14일 오전 11시경이었다고 합니다. 삽장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버지와 함께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아기를 씻어 옆에 뉘어놓고 당신도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아기가 새빨갛고 꼬물꼬물하던 것이 예쁘게 보였다고 기억이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키우는 것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박정희 누님 제이 씨의 정언입니다. 어머니는 젖꼭지가 말라붙어서 정희는 모유 맛을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밥물에 꽃가물 넣어가지고 끓인 멀건 죽 같은 것을 숟가락으로 떠먹였습니다. 그게 우유 대용이었지요. 변비가 생겨 혼이 난 적도 있었지요.
이 박정희 대통령의 어머니 백남희 씨는 이 박정희를 뱃속에서 지우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게 미안해가지고 아기로 태어나니까 너무나 애착을 가지고 키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누님, 박재희 씨가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정희가 2살 때 아직 기어 다닐 적인데 어머니가 정희를 큰 형님, 그러니까 큰 형님이라고 하면은 박정희 큰 형입니다. 큰 형의 부위를 말합니다. 정희를 큰 형님에게 맡겨놓고 출타를 하셨어요. 형님은 바느질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정희가 기어 다니다가 문지방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 아래로는 화로가 놓여 있었는데 정희는 붉은 화로에 처박히면서 한 바퀴 굴렀어요. 시뻘건 수철 온몸에 뒤집어 쓰고 말았지요.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탔어요. 형님과 나는 정희의 얼굴에서 수철 털어내고 입속에 들어간 수철 끄집어내는데 정신이 팔려 양쪽 저고리의 소매에 불이 붙어 타들어가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저고리를 찢다시피 하여 불을 껐는데 양쪽 팔뚝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버지는 황토를 물에 짓이겨 상처에다 바르고는 배조각으로 감아 놓았어요. 화기가 빠지고 한 달 만에 겨우 딱지가 앉았는데 그때의 화상 흉터는 정희가 죽을 때까지 남아 있어서 정희는 소매가 짧은 옷을 잘 입지 않았지요. 이 사건 뒤에 뽀얗던 정희가 까무잡잡하게 되더군요. 나폴레옹도 그렇지만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어머니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경우에 바로 박정희도 해당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직접 나의 어린 시절이라는 한 상당한 분량의 글을 써놓았습니다. 이걸 제가 박정희 전기를 쓸 때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투박하게 소박하게 쓴 글입니다. 이건 박정희가 직접 썼으므로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겁니다. 상모동이라는 마을은 1910년대의 우리나라 농촌을 그대로 상징하는 가난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는 선산김씨 수호가 그래도 부유한 편이었고 기타는 거의가 한량없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90여호가 6개 소부락군으로 나뉘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거의 가사에는 무관심하고 출타한 일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어머니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어려서 양가의 교수로 태어나서 출가 전까지는 고생이라고는 별로 모르고 자랐으나 출가 후는 계속된 고생 속에서도 우리 7 형제를 남 못지않게 키우시느라고 모든 것을 바치셨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는 셋째 형 상희 씨를 구미 보통학교에 입학시켜 공부를 시키셨다. 그 당시 이 마을에서 보통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상희 형 하나뿐이었다. 내 나이 9살 되던 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구미 보통학교에 입학시켰다. 이때 형은 벌써 졸업을 했다. 이때 우리 동리에서는 세 아이가 보통학교에 입학을 했다. 다른 2 아이는 나보다도 나이가 몇 살 위이고 입학 전에 교회에 다니면서 신학을 약간 공부한 실력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3학년에 입학을 하고 나는 1학년에 입학을 했다. 상모동에서 학교가 있는 구미역까지는 약 8km, 시골서는 20리 길이라고 불렀다. 입학날은 1926년 4월 1일이라고 기억한다. 오전에 4시간 수업을 했으니까 학교 수업 개시가 8시라고 기억한다. 20리 길을 새벽에 일어나서 8시까지 지각하지 않고 시간에 닦이는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시간이 좀 늦다고 생각하면 구보로 20리 길을 거의 뛰어야 했다. 동리에 시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시간을 알 도리가 없고 다만 가다가 매일 도중에서 만나는 우편 배달부를
오늘은 여기서 만났으니 늦다 빠르다 하고 짐작으로 판단한다. 또 하나는 경부선을 다니는 기차를 만나는 지점에 따라 시간이 빠르고 늦다는 것을 짐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끔 기차 시간표가 변경되면 엉뚱한 착오를 낼 때도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나의 어린 시절이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봄과 가을은 연도의 풍경을 구경하면서 상쾌한 마음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 기쁘기만 했다. 여름과 겨울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책가방을 허리에 동여 메고 삿갓을 쓰고 간다. 아랫도리 바지는 둥둥 걷어 올려야 한다. 학교에 가면 책보의 책이 거의 비에 젖어 있다. 겨울에는 손바지 저고리에 손버선을 신고 두루마기를 입고 목도리와 귀걸이를 하고 눈만 빠꼼하게 내놓고 간다. 땅바닥이 얼어서 빙판이 되면 12번도 더 넘어진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면 앞을 볼 수가 없다. 시골 논두른 길은 눈이 많이 오고 눈보라가 치면 길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되기도 한다. 사곡동 뒤 솔밭길은 나무가 우거지고 가끔 늑대가 나온다고 해서 혼자는 다니지를 못했다. 어느 눈보라가 치는 아침에 이곳을 지나다가 눈 위에서 늑대 2마리가 서로 희롱하는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마을 아이 셋이 집으로 되돌아오고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그곳을 지날 때는 언제든지 늑대가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눈이 동그랗게 되어서 서로 아무 말도 않고 앞만 보고 빨리빨리 지나가곤 했다. 그런데 이 솔밭이 해방 후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나무 한 그루 없이 싹 벌목을 해서 뻘건 벌거숭이 산이 되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쓴 이 수기는 계속됩니다. 일단 여기서 끝내고 제 2부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뒤는 너무 길어서 감사합니다.